이번에는 타입 공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입 공격하니까 무슨 프로그래밍 언어 느낌이 오는데, 이 프로토콜 암호문 내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뭐 식별자도 있고 난스도 있고 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요소들이, 타임스탬프도 있고 여러 요소들이 암호문 내에 들어가는데, 타입 공격이라는 건 원래 그것이 아닌데 요 다른 걸로 해석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키를 다른 걸로, 그러니까 키가 아닌데 그 키로 이해하게끔 만드는 그런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토콜을 좀 설명해 드리면, 오래전에 이제 그 오트웨이 앤 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한 프로토콜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앨리스가 밥한테 요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밥이 자기의 난스까지 만들어가지고 서버에 줍니다. 그리고 서버는 그러면 세션 키를 만들어주고, 밥이 다시 앨리스한테 그 세션 키를 되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토콜에서는 난스를 암호화해서 전달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는 난스를 암호화해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스를 암호화하면서 난스만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A, B 그 식별자를 같이 암호화하고 있고, N이라는 프로토콜 수행 식별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서 프로토콜 수행 식별자라는 건 카운터 같은 건데, 프로토콜 수행할 때마다 1 증가시켜서 여기 포함하게 됩니다. 앨리스 입장에서. 그러면 앨리스가 시작하는 모든 프로토콜 수행들은 다 다른 N 값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다른 프로토콜에 수행했었던 거를 여기 갖다 쓰게 되면 N이 다르기 때문에 걸러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N이라는 프로토콜 수행 식별자를 쓰고 있고, AB를 암호하고 있어요. AB를 같이 난스를 암호해서 주고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오는 메시지를 보면은 난스하고 세션 키만 들어와 있죠. 보통은 원래는 난스랑 세션 키랑 뭐가 또 필요해요? 사용자 식별자가 필요하죠. 요 키의 용도, 요거에 B랑 쓰기 위한 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B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A는 생략할 수 있지만 B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B를 안 넣고 있어요. B를 안 넣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은,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에서 NA와 A, B를 바인딩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NA만 보면 이 NA는 B랑 쓰기 위해서 쓰이는 난스라는 게 여기에 바인딩 되어 있습니다. 암호문 자체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B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타입 공격이 가능하냐면, 가정이 필요한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요 메시지, 그러니까 요 메시지죠. 요 K8로 암호화된 메시지랑 요 메시지가 요 암호문, 요 두 암호문이 길이가 같다. 별로 더 세부적으로는 NAB와 KAB가 길이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요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이제 4번 메시지를 요걸 받아야 되는데, 공격자가 요거 대신에 뭘 주냐면은 1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앨리스는 다른 게 문제가 없으니까, 난스에 문제가 없으니까 NAB 결합된 거를 뭘로 쓰게 돼요? 키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NAB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키를 쓰게 되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원래는 키가 아닌데 수행 식별자하고 식별자들인데 그거를 키로 착각하게 해가지고 하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공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잘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KAB는 우리가 AES 생각하면 128비트 정도 돼요.
128비트. n은 수행 식별자니까 뭐 정수 쓴다 그러면 32비트, 좀 길게 쓰면 64비트고, a와 b 식별자는 캐릭터 타입으로 보통 되게 깁니다. 32, 캐릭터 32, 적어도 16은 쓰기 때문에 훨씬 더 길어요, 이거보다. 그래서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같다는 가정에 이 공격이 되는데, 만약 같지가 않다. 그럼 같지가 않으면 공격이 유효하지가 않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이제 달라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그냥 갖다가 놓으면은 얘가 기대한 길이보다 긴 게 오잖아요. 그럼 거부하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는 공격이 안 될 거고, 그러면 얘와 똑같은 크기를 잘라서 일로 보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잘라서 보내는 거예요. 잘라서 이제 요 크기와 일치되는 크기를 요 앞에 부분을 잘라서 여기다가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공격이 유효하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암호할 때 어떤 암호 모드를 썼는지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ECB를 썼다고 칩시다. ECB.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배운 게 ECB밖에 없으니까 ECB를 썼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가정을 해서 얘가 뭐 이제 8바이트, 16바이트 라고 놓고 이 블럭 크기가 16바이트다. AS를 가정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은 NA가 들어가고 KAB가 들어가고 여기에 채우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두 개 블럭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잘라서 무조건 잘라서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NA가 들어가고 뭐 N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요 부분은 문제가 없죠. 이 부분은 어차피 랜덤 값이니까 뭐 모르는 거고, 이제 요 부분이 문제예요. 채우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를 알 거예요. 채우기가 들어가면.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마지막에 또 채우기가 얘랑 채우기가 같아. 그러면 어떻게 자르냐면은 이 뒤쪽에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또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라서 공격했을 때는 채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되는데, 채우기가 만약에 똑같으면 그 부분만 활용해가지고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공격자가 알고 있잖아요. 공격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키 길이가 일치하지 않고, 또 이런 가정을 하지 않더라도 얘가 22 모드로 사용했고, 얘네들을 이제 암호하다 보니까 얘와 얘의 길이가 같아졌어요. 같아진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남는 채우기해야 되는 그 크기가 8바이트로 똑같다. 그러면 여전히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공격이 가능한 것이고요. 채우기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은 얘와 얘를 다르게 만들어야 되죠. 다르게 만드는 방법은 NA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NA의 위치를 1번 메시지 쓰는 위치랑 여기서 쓰는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있고, 또 요즘 많이 쓰는 것이 방향마다 다른 키를 쓰니까 앨리스가 서버한테 줄 때 쓰는 KAS하고 서버가 만들어주는 거 올 때 주는 키가 다르게 만들면 이걸 여기다 갖다가 못 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프로토콜을 만들 때 프로그래머 입장이 된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칭적으로 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스를 맨 앞에다가 넣기 시작하면은 모든 메시지의 난스를 무조건적으로 맨 앞에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 걸 저기다, 저기다 저기 거를 막 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우리가 굳이 늘 똑같은 형태대로 난스를 여기다 넣었으면 계속 맨 첫 번째가 난스가 되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꿔주기만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타입 공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DPL만 프로토콜을 살펴봤죠. 키동의 프로토콜. 이산대수 문제에 의존하는 거고, GA 주고 GB 주면 이제 GAB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세션 키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그런 키동의 프로토콜인데, 이 기본 DPL만 프로토콜은 중간자 공격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GA를 줄 때 이 중간자가 맞고 GC를 줍니다. 그리고 답은 GB를 줄 때 이 중간자는 그걸 맞고 앨리스한테 GC를 주게 돼요. 그럼 앨리스가 계산하는 건 원래 GAB 승을 계산해야 되는데 GCA 승을 계산할 거고, 답은 GCB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GCB나 GCA는 얘가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C를 지가 선택한 거니까 여기다가 C 승하면은 얘는 계산할 수 있고, 여기다가 또 C 승하면은 똑같은 걸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용하게 된 K와 K'을 알고 있죠. 그러면 얘가 메시지를 MK로 암호하면은 가로채가지고 풀어서 보고 다시 K'으로 암호해서 주면은 밥이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앨리스와 밥은 중간에 이런 애가 있다는 걸 전혀 눈치 못 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자가 메시지를 모두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간자 공격입니다. 중간자 공격은 중간에 위치해가지고 모든 내용을 보고 뭔가 하고, 근데 그 하는 것을 AB, 원래 프로토콜의 참여자들은 이런 중간에 누군가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모르게 되면은 유효한 중간자 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 DPL만 프로토콜은 중간자 공격에 취약한데, 이 중간자 공격에 취약한 이유는 뭐냐면은 밥이나 앨리스는 이 받은 값이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이 준 것인지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GA를 받을 때 이 GA는 앨리스가 준 거다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있어요. GC를 받으면 그냥 쟤를 앨리스가 준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주기만 하면은 이 중간자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GA를 줄 때 GA를 서명해서 주는 거예요. 서명해 주면서 여기다가 식별자를 넣어줍니다. 그럼 식별자를 넣어주면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인증이 약한 인증에서 강한 인증으로 바뀌는 거죠. 서명만 하게 되면은 A가 만들었다는 건 알 수 있는데 거기다가 B까지 넣어주게 되면은 B를 위해서 만들어줬다는 게 B는 알 수 있거든요. 아, 이건 A가 만들었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환하게 되면은 중간자는 이제 저 서명을 못 만드는 거죠. GC로 이 앞에 GA를 GC로 바꿀 수는 있어도 그 GC를 얘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요 서명이 필요한데 이 서명을 중간자는 이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앞에 프로토콜이 이 교환되는 값들을 인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용이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서명을 주고받으면 중간자 공격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실제 ISO 표준에서는 3개 메시지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기 값만 서명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준 거를 같이 넣어서 서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앨리스 입장에서는 요 메시지를 여기서는 이 메시지를 이번에 만들었다는 걸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틀렸다. GB인데. 이거 GB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는 타임스탬프 같은 걸 안 쓰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이번에 만들어진 건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GX가 들어가고 GY가 나중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 GX와 GY가 여기서는 난스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거구나. 이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인증에 플러스 이제 최근성까지도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중간자 공격은 교환되는 값을 인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렇게 중간자가 교체를 했을 때 중간자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얘네들이 만드는 이 키 값을 이 중간자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격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도록 어차피 이 메시지들을 얘가 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뭘 바꿀 수 있냐면은 키 계산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키 계산하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중간자 공격을 하더라도 키는 못 계산하게. 키를 못 계산하면 뭔가 서비스 거부적인 공격은 할 수 있겠지만 메시지는 어쨌든 중요한 비밀 메시지는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모토 등은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얘는 안 바꿨어요. 주고받는 메시지는 그대로 GHB만 가요. 인증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인증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세션 키 사용하게 될 그 비밀 SAB를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해졌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이제 장기간 사용하는 키가 들어간 거예요. 장기간 사용하는. 여기도 장기간 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서명을 하니까 서명 키가 필요한 거잖아요. 장기간 키가 GA 말고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장기간 키로 얘를 서명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있냐면은 그 장기간 키를 세션 키를 계산할 때 쓰고 있어요. 요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은 요번에 선택된 A, B 값 양쪽이 선택한 거겠죠. 그 다음에 각 사용자의 장기간 개인 키 값이 같이 들어가게 돼요.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중간자가 얘가 GA를 GC로 바꾸더라도 요 값들이 되는데 계산하게 되는데 얘는 이걸 계산 못해요. 쟤는 C는 알고 뭐 다른 건 알 수 있지만 XB, XA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얘가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중간자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네 교체해봐라 하더라도 어차피 너는 세션 키는 계산 못한다.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어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 인증하지 않은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환되는 값을 전자 서명해서 교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뭐 비교해 볼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기보다 주로 어쨌든 표준에서 보면 알겠지만 방법 1을 이제 우리가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시그마는 끝에 맥값을 또 하나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맥값을 추가해가지고 이제 뭐 키 확인 같은 기능도 제공하고 이름을 조작 못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맥값을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 식별자의 노출을 보호하고 싶으면은 뭔가 암호화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제가 시그마를 소개를 하냐면은 이제
TLS, 여러분들이 쓰는 TLS에서 DPL만을 써요. DPL만 쓰는데, DPL만 쓰면은 뭘 방어를 해줘야 되냐면 중간자 공격을 방어해야 되겠죠. 중간자 공격을 방어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교환되는 GA와 GB를 서명하는 거예요. 근데 서버와 그 웹서버와 브라우저 간의 통신을 할 때에는 웹서버는 인증서를 갖고 또 그 인증서에 대응되는 개인키를 갖고 서명을 할 수 있어요. GB를. 그러니까 서버가 B라 그러면 서버가 주는 거를 서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우저는 안 하죠. 브라우저는 서명을 안 하니까 서명이 없으니까 이제 그 환경에 가면은 둘 다 못 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TLS 1.3에서는 이제 그 한쪽만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LS에서는 양쪽으로 이제 원래는 인증을 해야 되는 형태인데 양쪽으로 인증을 못하고 한쪽으로만 인증하고 있고 그 한쪽으로만 인증하는 거에 어떤 보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시그마에 썼던 요 맥 값을 첨부하는 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을 우리가 암호 프로토콜을 쓰다 보면은 다른 이유에서 키가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키가 장기간 키도 노출될 수 있고 세션 키도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토콜을 어떻게 만들고 싶냐 하면은 어떤 키가 노출돼도 그 노출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그 요소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어떤 키가 노출돼도 그 피해가 최소화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장기간 키가 노출될 수도 있고 단기간 키가 노출될 수도 있는데 장기간 키의 노출부터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장기간 키. 그래서 시점이 있어요. 시점이 있는데 요 순간에 내 장기간 키가 A의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노출된 요 시점부터 미래의 어떤 일들에 영향을 주겠죠. 또 과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과거에도 영향을 안 주고 미래에도 영향을 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과거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되더라도 세션 키는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 과거에 교환됐다. 이쪽 미래는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되면은 공격자는 뭘 할 수 있을까? 공격자는 A 행세를 할 수 있어요. A의 장기간 키를 갖고 있는 순간 이제 나는 A다라고 어디 가서든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이 되면 장기간 키가 노출되면은 원래 A가 빨리 해야 되는 건 뭘 해야 돼? 신고를 하고 키를 바꿔야 돼요. 그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노출이 됐는데도 노출이 됐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피해가 나타나고 이러면 내가 뭔가 이제 내 키가 노출됐나 보다 해서 그때 가서 바꾸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는 공격자가 어쨌든 하고 싶은 건 하대로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키 노출 위장 공격입니다. 키 노출 위장 공격. 공격자는 A의 장기간 키를 확보를 하면 A 행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A 행세할 수 뿐만 아니라 A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구도 할 수 있어. 공격자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B, C, D에 접근해서 나 A다 라고 하는 거는 너무 쉬운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A에 접근합니다. A에 접근해서 A에게 나 B야, 나 C야, 나 D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왜? A가 하는 모든 일은 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A에게 접근해서 A를 골탕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키 노출 위장 공격이에요. A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A에 접근하면서 A에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그런 것이 키 노출 위장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안 되게끔 막아주면 좋겠다라는 거고, A가 앞으로 사용할 세션 키는 또 뭐냐 얻을 수 없으면은 더 좋겠지만 이것도 쉬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과거 미래 얘기했는데, 우리가 키 동의 프로토콜을 살펴보기 전에 살펴봤던 주로 그 프로토콜이 서버를 이용하는 키 전송 방식의 프로토콜이었어요. 키 전송 방식에서는 장기간 대칭 키로 세션 키를 암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간 대칭 키가 노출이 되면은 과거 세션 키들은 어떻게 될까? 다 노출이 되는 거죠. 미래도 그 키를 여전히 쓰면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 키 방식에서 우리가 대칭 키, 세션 키를 그 장기간 대칭 키로 암호화해서 교환되는 프로토콜은 이 방향으로 안전성, 이 방향으로 안전성도 다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키 동의 프로토콜을 생각해 봅시다. 키 동의 프로토콜. 그럼 GA, GB는 매번 랜덤하게 생성된 거예요. GA와 GB는. 그러면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되더라도 과거에 사용됐던 GA, GB를 공격자들이 확보하면 그걸 이용해서 GAB를 계산할 수 있냐?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PL만 프로토콜을 우리가 쓰게 되면 이 DPL 프로토콜은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되더라도 과거 세션 키, 미래 세션 키도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GA와 GB는 매번 랜덤하게 선택할 것이고, GA와 GB 값을 우리가 확보하더라도 이산대수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그 지수에 들어간 A 값, B 값은 계산을 못하게 되겠고, A와 B를 계산 못하면 그 당시 또는 그 순간에 이제 사용될 GAB 값은 못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부터도 미래로부터도 다 안전하다.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해서 안전한 거를 우리가 전방의 안전성, 미래에 대한 안전한 거 후방의 안전성이라는데 말이 좀 거꾸로 된 것 같긴 해요. 나중에 가면 또 거꾸로 또 써요. 그래서 이 전방의 후방향이 약간 헷갈리는데, 이제 장기간 키 노출에서는 또는 세션 키 노출에서는 전방향 안전성이라는 건 과거 세션 키들이 노출 안 된다는 거고, 후방의 안전성은 미래 세션 키들이 노출이 안 되는 거고, 어떨 경우에 노출이 대칭 키 쓰는 거는 다 노출돼요. 어쩔 수 없고요. 근데 그 키 동의 프로토콜 쓰면은 과거도 미래도 노출이 안 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의 안전성은 완벽한 전방의 안전성, 그냥 전방의 안전성은 나눠지는데, 이제 전방의 안전성은 참여하는 일부 참여자의 장기간 키가 노출되어도 과거 세션 키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니까 일부 참여자의 장기간 키가 노출되어도 그러니까 전방의 안전성은 그 A, B가 있을 때 B가 노출되면 문제가 되는데 A가 노출되면 문제가 안 되는, 그러면 그냥 전방의 안전성이라고 그러고, 완벽한 전방의 안전성은 A, B가 있을 때 A 거와 B 거가 모두 노출돼도 문제가 없으면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DPL만 프로토콜은 여기도 B인데 그 안전해요. 전방의 안전성, 후방의 안전성 다 안전하기 때문에 완벽한 전방의 안전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그 중간자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마스모토 등의 프로토콜이 있었죠. 얘는 결국은 이런 값을 만들게 돼요. 근데 뭐가 노출이 되냐면 XB와 XA가 노출이 된 거예요. 하나만 노출이 되면 이거 계산 못해요. 그래서 전방의 안전성이 보장이 돼요. 근데 XB, XA가 다 노출되면 이 값 계산할 수 있습니다. GA에다 XB 승하고 GB에다가 XA 승한 다음에 곱하면은 이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두 번째
그 MTI 프로토콜은 완벽한 전방의 안전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프로토콜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키 노출 위장 공격이에요. 요 사람은 되게 단순한 생각을 했는 거죠. 단순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장기간 키가 있잖아요. XB, XA. 원래 DPL만은 매번 GA와 GB를 새롭게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GA와 GB를 새롭게 생성해서 GA, AB 승을 이용해서 세션 키를 써야 되는데, 이 에그뉴 등은 뭘 생각하냐면 장기간 키로 그냥 DPL만 하고 싶은 거예요. 매번 GA, GB를 안 쓰고. 근데 매번 GA, GB를 안 쓰고 장기간 키를 쓰게 되면 GXB, GXA 승이 요 값이 어떻게 돼요? 매번 안 바뀌겠죠? 이 안 바뀌는 거기가 있으니까 R을 하나 추가하자. R만 하나 추가하자라는 그 아이디어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R을 만들었으니까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상대방의 그 공개키만 있으면 이 공개키에 내 XA 값을 거듭 제곱하고 R로 하면은 요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은 얘의 공개키를 있어도 R이 없으면 계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R을 얘의 공개키로 암호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도 요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매번 이제 키는 달라지겠죠. R 값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앨리스의 개인 키가 노출이 돼 버려요. 노출이 되면 앨리스의 장기간 키가 노출된 게 아니라 밥의 장기간 키가 노출된 경우, 죄송합니다. 밥의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되면 언제든지 밥 행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밥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격자가 밥한테 접근합니다. 밥한테 접근해서 나는 앨리스다, 나는 캐롤이다, 나는 누구다라고 늘 주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실제적으로 뭘 하고 있냐면 R을 받아가지고 그 다른 사용자의 공개 키와 자기의 개인 키를 이용해서 요 세션 키를 만들고 있어요. 얘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이제 얘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나 A야 하고 이렇게 주면 요거 계산하는데 얘도 계산할 수 있죠. 똑같은 방법 써서 계산하면 돼요. 나 C야 하고 YC를 주더라도 얘가 계산한 방법 그대로 얘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되면은 그 사용자 행세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또 하나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 공개 키를 갖게 되면은 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얘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접근해서 얘한테 해코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키 노출 위장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프로토콜을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잘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세션 키인데, 이제 장기간 키의 노출을 우리가 생각해 본 건데,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되지 않고 세션 키가 노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세션 키는 원래는 세션 키는 항상 어떻게 생성해요? 랜덤하게 생성하는 게 기본입니다. 랜덤하게. 그러면 하나의 세션 키가 노출이 된다고 다른 세션 키가 노출이 되나요?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세션 키는 원래 다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세션 키의 노출은 그 세션에만 피해 주는 거지, 그 세션에 그 세션 키로 교환됐던 메시지들만 노출되는 거지 다른 세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K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키왕리 프로토콜 안 해, 귀찮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HK를 쓰기로 했어요. 한번 할 때마다 해시해가지고 세션 키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를 확보하면 이 이전에 사용됐던 세션 키는
일방향성 때문에 계산을 못 하겠죠. 하지만 이 이후에 쓴 세션 키들은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가 제일 중요한데, 독립적으로 안 만들고 이제 번거로워서 저렇게 해시할 수 있는데, 저 해시를 해서 다음 세션 키를 쓰면은 한쪽 방향으로는 안전성이 보장이 되지만 반대쪽으로는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마지막입니다. 요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제일 처음에 살펴봤을 때 재전송 공격을 살펴봤었고, 재전송 공격에 이쪽이 P1, 이쪽이 P2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P2에 있는 어떤 암호문을 P1으로 갖고 와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P1에 쓰는 키와 P2에 쓰는 키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마다 뭘 해야 돼? 다른 키를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고, 어떤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거냐면, 이 캐슬레라는 사람이 이런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근데 이 프로토콜이 뭐 안전하다고 둘째 치고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프로토콜이.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요 프로토콜만 독립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완벽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완벽한 프로토콜도 캐슬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또 다른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예요. 목적은 얘를 공격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전제는 뭐야? 여기서 썼던 키와 똑같은 키를 쓰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요? 일부러 쟤를 공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겠죠. 그러면 이 프로토콜을 만약에 쓰게끔 만들었다, 사용자들이. 그러면 쉽게 공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을 이제 이 캐슬레가 선택 프로토콜이라고 했어요. A라는 프로토콜을 공격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주는 교훈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교훈이 아까 얘기했던 거. 서로 다른 프로토콜이면 가급적 뭘 해야 돼? 키를 다르게 써야 돼. 근데 키 관리 때문에 그냥 하나를 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분석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해봤자 의미가 없죠. 프로토콜이 KAS를 쓰는 프로토콜이 3개야. 그럼 3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 하나씩만 따로 놓고 분석해가지고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여기다가, 여기 있는 걸 저기다가 갖다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키를 여러 개의 프로토콜에 우리가 쓰게 되면은 프로토콜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면 안 되고 모든 프로토콜을 다 모아서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안전한지 안 하는지. 더 쉬운 방법은 같은 키를 안 쓰는 거겠죠. 근데 같은 키를 쓰게 되면은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프로토콜 상호작용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완벽한 프로토콜을 공격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토콜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